오늘 진행할 내용은 그 컴퓨터로 철학하기. 제가 1부, 2부, 3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1부, 기초적인 사고 능력, 사고하는 테크닉을 좀 정립하자. 그런 기술을 좀, 도구를 좀 획득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기초적인 튜토리얼의 시간, 기초적인 아이템들 획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적인 뭐 무기, 뭐 방어구 뭐 이런 거 획득하는 시간, 아 이런 도구들이 있구나, 이런 툴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블로그나 여차저차 다른 영역들의 이 모임을 좀 홍보할 때 이 문구로 좀 홍보했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디지털 존재의 집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뭘 변형한 거냐면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데거의 유명한 문장을 변형한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아주 하이데거 유명 문구거든요. 하이데거가 이 문장을 무슨 의도로 했느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유할 때 언어가, 고차적인 사유를 할 때 언어가 필요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뭔가 그 어떤 사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정체성이 뭔가 뭐 결정까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대는 디지털 존재, 뭔가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뭐 어렸을 때 한창 유행했던 말이라서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여기 좀 대구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이라고 좀 얘기를 한 건데, 요즘이면 뭐 정보 존재론, 뭐 정보 철학에서 얘기한 정보란 무엇인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보의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보. 뭐 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 그 정보라거나 디지털 존재라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언어도 아니고 뭐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걸 테니까, 그런 정보화 시대의 정보,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 뭐 딥러닝, 뭐 챗GPT, 뭐 제미나이 같은 게 굉장히 부각이 되는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을 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프로그래밍을 뭐 다재다능하게 능수능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공유한 그 강의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건 코드를 어떻게 읽을 수는 있어야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단한 코딩, 간단한 기초적인 코딩 정도, 문법 정도만 익히고 나면은 챗GPT를 하면서 자연어로 코딩을 하더라도,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그와 동시에 좀 프로그래밍 하셨던 분들은 좀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추상적인 철학을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되겠고, 철학에 주로 백그라운드를 가져셨던 혹은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철학이나 혹은 보통 인문학, 그렇던 분들이 철학이나 인문학의 매개로 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첨단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모르더라도 좀 더 두 가지 토끼를 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코딩과 독서를 함께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로 철학하기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챗GPT한테 제가 쓴 블로그 게시글 그냥 쫙 복붙해가지고 이걸로 썸네일 대충 적당한 거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 한글 깨짐 현상도 크게 없고 놀랍죠? 그런 뭐 사실 복잡한 뭐 프로그래밍 한 건 아니지만, 더 뭔가 복잡한 조금이라도 기초적인 문법을 알면 더 챗GPT를 좀 더 다재다능하게 바이브 코딩을 활용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몰라도 이 정도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할 걸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할 내용은 일부 사고의 기초 만들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적 사고가 뭐고, 컴퓨팅 사고가 뭐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몇몇 도구들이 뭔지, 알고리즘, 논리, 반복, 함수 이런 게 뭔지,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것도 그 챗GPT에다가 그냥 만들어 온 거. 여기 있는 그 이미지들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부, 다음 주 차에는 이렇게 우리가 얻어낸 뭐 사고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토대로 회의론, 뭐 마음, 뭐 자유의지, 신 이러한 뭐 철학적인 주제, 주로 여기서는 근대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들,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 뭐 스피노자, 뭐 버클리, 뭐 칸트,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뭐 현대 철학도 좀 있죠. 여기 튜링 테스트라고나 중국어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게 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나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런 자유의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도 좀 주로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과연 그러니까 철학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사고 실험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와닿는 느낌으로 직접 뭔가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이런 철학적 사조가 있구나에 대해서 거의 후반부쯤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페이론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 정도 좀 얘기를 해두면은 다음 주에 이 관련 얘기를 할 때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4주 동안 1부는 2부는 한 주 조금 한 주 반 정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한 분량 같고 3부는 좀 2주 차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우리 AI 시대의 뭐 데이터 뭐 기계학습, 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죠. 회귀, 군집화, 그리고 휴메 귀납 문제, 그리고 과학적 예측, 뭐 포퍼의 반증주의, 그리고 과적합, 오버피팅, 그런 문제, 그런 좀 테크니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적인, 조금 더 깊이 있는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가 마지막 후반부이기 때문에 조금 하드코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들을 이해한다면 요즘 챗GPT가 어떤 대강의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뭐 그런 생성형 AI가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유비함으로써 우리의 뇌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책에는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좀 보충해서 좀 덧붙여서 우리 뇌와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이데거, 아까 언급한 하이데거. 왜 하이데거를 얘기했냐? 하이데거는 이런 철학적인 언명을 좀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기술을,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다. 기술이 과학기술이라는 거. 그 당시에 뭐 원자폭탄 같은 것도 막 발명이 되어가는 중이었고, 온갖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진 중이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과연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단 말이죠. 오죽하면 또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기가 정말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시기인데 요즘 같은 시대도 혼란하죠. 이따가 또 데카르트 관련 철학, 역사적 배경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혼란한 시기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문제고 여러모로 문제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가짜 뉴스들도 되게 많죠. AI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 되게 많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지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어, 어떤 그 영섭님께서는 설명 가능한 AI 좀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설명 가능한 AI가 가능한지 그리고 설명 가능한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함께 철학하고 토론해요. 네, 그때쯤에 이것도 챗GPT로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오늘 탈 내용은 어, 철학적 사고, 컴퓨팅 사고가 어떻게 여기 제가 그 인피니트 기호를 좀 붙인 이유는 좀
무한하게 서로 좀 얽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 사고, 컴퓨팅 사고 때려야 뗄 수가 없다. 어떻게 왜 그렇냐? 뭐 생각을 쪼개고 패턴을 찾고 구조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철학적 사고도 결국에는 그런 컴퓨팅 사고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특히 사장의 내용들, 주제들을 기반으로 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음,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퀴즈를 내보자면 홍길동전 다 아시죠? 뭐 여기다가 히읗, 기읗, 디귿, 지읒 하려다가 그것은 너무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채팅창에다 그러면 홍길동전을 그러면 저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여기다 가려놨는데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 허씨죠, 허씨. 그 강원도의 그 초당 뭐 있잖아요. 초당서원인가? 그리고 초당두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허균이죠, 허균. 네. 초당이라는 호를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균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홍길동전 허균? 그건 뭐 우리에게 상식이고 교양이지. 이제 인문학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뭘까? 근데 여기 답이 나와 있네. 이것도 지울 거야. 엔트로피,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연력학적 척도로 일반적으로 물질의 무질서한 정도로 설명된다. 연력학 법칙으로 뭔가 설명이 되는 그런 법칙이죠.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뭔가 이과적인, 이공계적인 지식인데, 뭔가, 이건 뭐 모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허균이 좀 알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트로피 그거 모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덜 그렇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거는 하기 쉽지 불력 여로라고 하면은, 뭐, 저자가 누구고, 저작이 누구죠? 라고 묻는다면은, 공자의 논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많을 거예요.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 난이도가 이 둘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공계 쪽 지식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뭐야, 이거. 뭐, 갑자기 이제, 아까는 수식도 아니었고, 뭐, 이건 뭐, 그래. 뭐, 연력학적 법칙, 뭐, 수식도 아니고, 뭐, 물리학적 교양으로 조금 관심 있으면 알 수도 있지. 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수식이 나오잖아요? 뭐라는 거야, 이거, 씨. 이거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베이지안 조건부 확률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시간이라는 그런 과목에서 배웠던 그런 식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문과 지식에 대해서는, 뭔가 알아야지. 교양이고 상식인데. 근데 이공계적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거 모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셰익스피어 모르면, 셰익스피어 햄릿 안 읽어봤다라고 하면 뭔가 좀, 혹은 줄거리 정도도 모른다고 하면 교양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 근데 베이지안 조건부 확률 알아? 모르지. 야, 너 그것도 몰라? 하는데, 그거는 모를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초반에 1장에서 말을 하는데,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두문화라는 제목으로 대중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1959년이죠. 60년도 되기 전에. 이 강연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너무 심하다.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두 분야의 학자들이 이런 간극을 넘으려는 협업은커녕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에 크게 한탄을 했다고 하죠. 특히 스노우는 영국 교육 체제에서 과학이 희생되면서까지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열이 계속될 경우 세계 문제를 해결할 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두 문화는 과학하고 인문학이죠.
오늘날에는 정반대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냥 전 세계 대학에서 인문학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인문학을 희생시키면서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어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혹은 분야마다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폄하는 조금 있긴 하죠. 진로 정하지 못한 학부생들한테 전공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과학, 기술, 공학, 뭐 수학 이런 분야를 택하라. 어떻게든 인문학은 피해라. 아, 그 코난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 MC가 있죠. 그 사람이 졸업 그 졸업식 연설에서 말하길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자녀가 인문학, 철학, 역사, 문학 이런 걸 전공하셨나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로 타임머신을 보내야 할 겁니다. 거기가 아니라면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짤이 유명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과학과 인문학의 틈이 여전히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 틈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 있느냐? 글쎄, 거의 뭐 북한과 남한 어떻게 화해시키느냐? 라고 하는 것만큼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철학적 사고하고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가교를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은 컴퓨터 과학과 철학 둘 다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에도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를 위한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야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적격이죠. 이 저자의 목표 중 하나는 두 분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하나, 철학적 사고나 컴퓨팅 사고, 혹은 둘 다 모두 다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책은 거의 뭐 3부쯤 되면은 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K 평균 클러스터링, 막 회귀,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말이 어렵지만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최대한 접근하기 쉽게 구성을 했고 이 책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두 분야를 교육적으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고 우리 모임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가 뭔지 컴퓨팅 사고가 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철학적 사고는 크게 개념 분석, 논리 분석, 개념 분석 어디에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념 분석, 공감 능력 향상, 논리 분석 이런 비판적 사고 이런 세 가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 저자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철학자들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이 질문의 많은 부분은 암 지식이란 단어의 의미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인식론을 다룰 때 자세히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답이 분명하지 뭐 아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아는 게 아닌 거고 모르는 게 모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철학자들이 좀 엄밀하게 좀 접근해요. 알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음, 진짜 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뭐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필요 조건이고 거기다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알미란 무엇인가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안다는 게 무엇인지가 이거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를 개념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뭔가 어떤 사조를 얘기한다면 영미권에서 주로 다루죠. 영미 분석 철학에서 이런 철학을 좀 주로 다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영미 분석 철학에서 이런 내용을 좀 주로 다루겠고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은 공감 능력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공감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의견 불일치도 있고 의견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꽤 많은 이유는 종종 다른 사람의 관점의 사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이 민감한 주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째서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냐? 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나르시시즘이 뭔가 강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 없으니 공감도 더더욱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내 가정이
뭐 틀릴 수도 있거나 내 가정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아, 재구성할 수도 있는, 좀 수정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뭐 부가 철학이나 장자가 얘기하는 그런 태도적인 열림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어떤 사고를 잘 따질 수 있는, 내가 가진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지혜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 공감 능력에 위해서 이런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논리 분석,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논리학에서 다루는 것들, 우리가 사장에서 다룰 것들, 이거를 논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철학을 잘 배우면은 비판적이면서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 보면 왜 이렇게 공감 능력 떨어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저거라도 했으니 저 정도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아무튼 이런 비판 능력과 공감 능력이 그릴 수 있는 철학적 사고를 어떻게 그리느냐? 음, 이 책에선 철학의 고전적인 문제들, 아까 말한 뭐 외부 세계 회의론, 자유의지, 신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거 다 따지지 않겠지만 거기에 일부 구체적인 논쟁을 좀 따져보고, 그런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기술들을 좀 단련하고자,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팅 사고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분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분류를 했어요. 분해를 하고, 문제를 잘 쪼개서 분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알고리즘을 갖춰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분해와 알고리즘 정형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방법소설, 혹은 뭐 정신지도 규칙이라는 책에서, 이거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한 것들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짤을 좀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 순정철학 농구라고 재밌는 철학 만화가 있어요. 이 사이트,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이트냐면은 이만배라고 있어요. 이만배. 이걸 만화로 배워?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철학 전공자도 있고 뭐 신학 전공자도 있고 뭐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문명 전공하신 분도 있고, 막 아니면 저기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만화도 잘 그리셔. 저희 크툴루라고 아마 그 인스타나 스레드나 이런 데서 좀 보신 분들은 좀 있으실 텐데, 예. 연세대에서 아마 그 경제학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또 만화를 그리셔서 이걸 만화로 배워라고 하는 경제학 만화를 또 그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에 거기서 나온 순정철학 농구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거기서 제가 짤을 딴 건데, 뭐라고 했냐면, 정말 참인 사실 외엔 다른 거 함부로 참이라고 속단하지 말기.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문제를 잘 정의하기. 문제를 well define을 하기.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행복,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행복을 증진시켰는가? 라고 한다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과학기술이란 도대체, 과학기술의 목적이란 무엇인지, 예.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건 뭐 측정이 가능한지, 행복이, 어, 측정 가능하다면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지, 막 그런 식으로, 어, 문제를 잘 정의를 하고, 그 문제들을 굉장히 작게 작게 쪼개서 풀죠. 그리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나누는 거예요. 알고리즘이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그런 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16세기, 17세기 때 데카르트도 이미 말을 했었던 바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뤄도 굉장히 비교적 쉽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뭉뚱그려서, 저거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 이렇게 뭔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잘라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유학을 갈 거야? 아니면 뭐, 난 뭐 고등학생인데 난 서울대에 무슨 학과를 난 목표를 하고 있어.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뭔가 막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막막해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맞아.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역공학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냥 역설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나열을 하고 그걸 순서대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뭐, 아, 그럼 국영수를 어떻게 해야 돼?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을 이 정도는 좀 노력을 달성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목표 순서대로 좀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할 동기도 생기기가 좋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기가 좋을 거예요. 동기가 생기면서 능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니까, 나 좀 하네? 나 좀 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할 만한 동기도 생기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좋겠죠. 그래서 문제는 작게 쪼개서 풀자. 그리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풀자. 그래야 뭔가 몰입도 가능하고, 칙센트 미아이 같은 심리학자가 말한, 긍정심리학자가 말하는 그런 플로우, 몰입 상태가 가능하기도 하니까.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풀이 방법,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해를 하고 알고리즘 정형을 해서 문제를 푼다. 이 컴퓨팅 사고력의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 중 하나고, 그리고 패턴 인식이죠. 패턴 인식하면은 저는 이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과학사의 사례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뭔가 떠올렸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거 딱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떠올려지진 않았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쳤겠지만, 그럼 만유인력을 개발한 걸 토대로, 발견한 걸 토대로,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그 질량 있는 입자들은 서로 끌어당기는구나. 거리의 역제곱, 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서로 끌어당기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토대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밀물과 썰물도 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적용이 되는 거구나. 설명이 되는 거구나. 통합이 되는 거구나. 아,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도 혹시 만유인력의 법칙이지 않을까? 걔네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패턴 인식 문제 해결 능력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만 설명 가능한 게 아니라 설명 가능성의 확장을 부여주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과학사를 설명하신 분들 중에 어,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발견으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원래는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을 서로 이어준 아주 막대한 과학혁명의 역사라고 얘기를 한 게 뉴턴의 발견인데 이게 패턴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표현을 좀 얘기를 할 텐데 데이터 표현은 좀 이거를 좀 보죠. 태양이 이만하잖아. 더 큰데 태양은? 이 정도 비율을 보면 이만한 더 큰 데가 뭐야? 지금 비교할 거 없는데 뭘 더 뭘 더 커? 그냥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태양은 훨씬 커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것도 몰라. 훨씬 커요. 혹시 그 하늘에 떠 있는 거 딱 그 정도 크기인 거 그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니야, 훨씬 커. 되게 짜증 유머로 얘기를 한 거인 건 당연히 알겠죠. 근데 뭔가 되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 표현에 대해서 중요한 함축을 담고 있는 대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침착맨 저기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니까 이 쇼츠가 1위더라고요. 조회수 1위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워낙에 이걸 보고 뭔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오죽 있었으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추상적인 것들을,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들을 추상적인 모델링으로
간소화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지도를 얼마나 좀 추상적으로 추상화해서 잘 만들 수가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태양계의 거리라는 거, 우리 실제로 진짜 거리를 그만큼 둬가지고 우리가 제작하는 게 아니죠. 지도라는 건 우리가 그 비율만큼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태양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데이터 표현은 그래서 일종의 추상화로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는 것이다. 지도는 이러한 추상화의 좋은 예다. 모든 지도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어떤 정보를 제외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를테면 태양계 지도에는 태양과 행성들 사이의 실제 거리가 거의 표시되어 있지 않죠. 실제 거리를 표시하려면 너무 많은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의 반경 1인치면 태양과의 거리는 약 2000피트. 이런 정보는 종종 좀 제외가 되고 상대적인 거리 순서대로 나열이 되죠. 수성과 태양 사이의 실제 거리는 중요하지가 않고, 과학이란 거는 뭔가를 추상화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델링 작업을 기반에 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할 거는 3장의 내용인데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4, 5, 6장의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 보셨을 테니까. 위조 동전 문제가 뭐냐면은 동전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주 간략한 문제로 좀 정식화된 거 얘기를 하자면 동전이 3개 정도 있대요.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조 동전이에요. 근데 위조 동전은 무게가 묘하게 달라요. 우리가 감각으로 뭔가 특정하거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무게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내냐? 고감도의 감도가 높은 균형 저울을 사용해서 어, 균형 저울을 사용해서 뭐가 좀 묘하게 달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 달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위조 동전이겠는데? 이런 걸 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둘이 비교했는데 같아? 그러면 다른 동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경로로, 최소한의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적 사고로, 컴퓨팅적 사고로 알아내겠다. 그런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위조 동전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코인 1하고 2하고 3하고 있다고 치면은 1, 2, 3 중에 비교를 하는 거죠. 1하고 2부터 좀 비교를 할게요. 어차피 다 랜덤이니까 뭐부터 비교하는 상관이 없어요. 코인 1하고 2하고 무게가 같아요. 그러면 둘은 위조 동전 아니겠지. 하나만 위조 동전일 테니까. 그러면 음, 이거 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코인 1하고 3하고 무게가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뭐 알고리즘 이 경로를 뭐 지금 보니까 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 3이 안 나와 있네. 어. 아무튼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위조 동전 문제를 좀 보는 거죠. 자세한 거 제가 그냥 코드 짠 걸 보고 좀 그걸 보는 게 좀 더 헷갈리지 않고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네. 조건문부터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조건문이 다음에 4장에서 얘기를 할 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문은 뭐, if then 문장이라고 물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if A, then B. A라면 B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런 조건문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현장에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x가 10보다, x라는 변수가 뭔지 여기서는 5라고 잡았는데, 10보다 작다면 프린트, 스몰을 프린트해라. 라고 하는 if A 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형식. 논리학적으로는 딱 이 적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if A then B,
근데 이따가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if A then B 한 다음에 A라면 B야. 근데 진짜로 A야. 그러면 당연히 B라는 게 당연히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A를 제시했어요. A 실제로 X의 값을 제시했어. X가 5야. X가 10보다 그러면 작으니까 프린트 스몰이라는 then B라고 하는 수건을 좀 도출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따가 얘기할 거였는데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A를 전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B를 여기서 말한 그 B, then 쪽에 나와 있는 거를 후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기억하기 쉽죠? 뭐 영어로는 antecedent, 영어로 그 후건은 consequent. 어원도 뭐 이게 전이고 이게 후니까 기억하기 좋을 거고요. 뭐 영어로도 좀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한글로 한자로 보면 더 이해가 쉽죠. 전건하고 후건. 이런 게 조건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문 자체로는 뭔가 내가 뭐 이런 조건문 되게 유명한 조건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만약 3시에 온다면 네가 만약 4시에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나는 3시부터 설렐 거야. 이게 유명한 조건문이잖아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3시에 설렐 건지 안 설렐 건지가 장담은 되어 있지 않죠.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조건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리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좀 작동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다중절과 중첩 조건문, 뭐 조건문들 막 여기저기 막 연습 문제도 있고 막 나와 있는데 아주 핵심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다중절과 중첩 조건문으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문을 중첩해서 다중절을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변수는 그냥 x 이건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변수는 여기다가 x에다가 무슨 변수를 할당할 거지는 자유죠. 일단 여기 중요한 건 여기죠. 예를 들어서 뭐 x가 10보다 작으면 프린트 스몰을 해라. x가 20보다 작으면 미디엄을 프린트해라. x 30보다 작으면 라지를 프린트해라. 그 나머지면은 x 라지를 프린트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문제도 나와 있죠. 여기 문제가 몇 번째 문제였더라? 아마 3점 3.2인가? 3.2. 연습 문제 3.2. 어디냐면은 60쪽. 60쪽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드 블럭이 모두 실행되려면 어떤 값이 실행되어야만 하냐? 1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9.9999999까지 이 실행이 이렇게 입력하면은 스몰, 미디엄, 라지 다 네 번째를 제외한 세 번째까지 코드 블록이 실행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후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어, 회로도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조지 불이라는 논리학자가 종종 언급이 되죠. 한 그 5장에서 조지 불이 언급이 되죠. 그 리스트라거나 슬라이스 얘기를 할 때 조지 불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서 말한 조지 불이 이런 논리학의 큰 기초를 놓은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거 얘기를 했냐면 and하고 or하고 not 연산자를 이런 논리 회로도로 전기 회로도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and라는 거 있잖아요. A 그리고 B가 참이됐대. 우리가 옛날에 뭐 그 옛날 집합과 명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뭐냐면 철수는 윤석이는 남자고 학생이야 라는 게 참이 되려면 윤석이가 남자이고 윤석이가 학생이고 이 둘 다가 동시에 참이어야만 이 그리고라는 연산자가 참이 되게 만드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올이라는 연산자는 윤석이는 뭐 학생이거나 남자야.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 되는 명제겠죠.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논리회로도, 정기회로도로 컴퓨팅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아주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던 회로도죠.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불이 켜지게 하려면은 이 스위치가 어떻게 켜져야 될까요? 이게 하나만 켜지면 되는 걸까요? 하나만 딱 이렇게 딱 되면? 아니면 하나만 딱 켜지면은 안 되겠죠. 두 개 다 켜져야 되겠죠. 두 개 다 이어져서 딸깍, 딸깍 이렇게 돼야 전선이 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해야 여기까지 불이 들어오고, 전류가 돌고, 여기까지 전구가 불이 들어오겠죠. 이게 논리 회로인데, 이런 전기 회로의 방식으로 논리 연산자 AND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스위치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라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만 전기에 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방식으로 논리 연산자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다른 그 all이라는 연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윤석이는 학생이거나 또는 남자야 라는 게 참이 되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참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이 된다고 했죠. 참을 만족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그걸 드러내는 전기 회로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거예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만 들어오게 하면 되죠. 이거 전형적인 병렬 회로죠. 아까 말한 건 직렬 회로고, 직렬 회로는 둘 다 연결돼야 되는데 병렬 회로는 하나만 연결돼도 돼요. 둘 다 연결돼도 되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아주 중요한 산업 기관이라거나 병원이라거나 응급실이라거나 그런 데에서 전력이 한 번에 다 끊기면 위험한 곳에서 이런 병렬 어, 전기 시스템을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만 끊긴다고 다 끊기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만 만족해도 다 만족이 되죠. 다 이 전류가 돌아가게 되죠. 이게 A or B를 전기 회로도로 설명하는 어,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낫은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온오프만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논리연산자가 그건 어렵지 않아서 뭐 이렇게까지 뭐 그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한다면 다 이게 논리 게이트로 우리의 컴퓨터가 우리의 기계들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기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거쳐져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좀 더 인공지능이라거나 기계지능 설명할 때 제가 좀 더 튜링 머신 설명할 때 좀 더 기반이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거 보면 간단한 건데, 뭐였더라? 연습 문제 3.3의 답이죠. x가 홀수이거나, 이거는 x가 홀수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1인 거. 그게 홀수죠. 근데 2로 나눠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그게 짝수죠. 짝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x가 홀수거나 y가 짝수일 때 true 값을 반환하게 하는 거. 참 값을 반환하게 하는 거. 아까 이거죠?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용어로. 여기는 변수는 제가 임의로 준 거고요. true 값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연습 문제 3.4 같은 거 좀 얘기를 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x가 짝수면서 짝수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10으로 나눠 떨어지면 full을 프린트하고 아니, 그리고 x가 짝수면서 7로 나눠 떨어지면 바를 인출하라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종속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물론
x가 2로 나눠 떨어지면서 동시에 1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그게 되면 프린트하고 또 그 다음에 x가 2로 나눠 떨어지고 7로 나눠 떨어지고 end로 연결한 다음에 그럼 바 인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종속해서 연결을 그 프로그램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코드 처리가 되겠죠. 뭐 이거 가지고 뭐 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코딩의 이 프로그래밍 코드 짜기 효율성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뭐 염두에 두고 연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건 좀 철학적 사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논증을 하거나 어떤 컴퓨팅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짜거나 할 때 간명하게 최대한 간명하게 짜자. 많은 전제를 두지 않고 최대한 간명하게 생각하고 간명하게 표현해라. 왜 그러냐?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철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전제가 같은 결론을 옹호한다면 그러면 최대한 적은 전제들을 쓰고 있는 논증을 더 참으로 봐라. 더 좋은 논증으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제들이 많잖아요? 그 전제들이 많으면, 하나의 전제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전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오류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오류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전제들을 적게 쓰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논증이나 이론 체계들을 조금 더 좋은 이론으로, 좀 더 참에 가까운 이론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거칠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적은 존재자를 개입하라. 그래서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도 어느 정도 우리 지구와 태양의 공정 관계를 잘 설명해 주거든요. 태양이 돈다고 해석을 해도 나름 그럴듯해요. 나름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과학 이론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틀린 이론이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고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였을 때 수학적으로 너무 더 전제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훨씬 적어가지고 수학적으로 너무 깔끔해져요. 비교적 깔끔하게 공전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이게 더 참에 가깝겠구나 라는 이유로 우리가 지동설을 더 참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나 컴퓨팅적 사고를 할 때나 철학적 사고를 할 때나 그냥 일상의 사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있잖아요. 타짜 같은 데서 명대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쌔바닥이 기냐 혓바닥이 기냐 천하의 악에 왜 혓바닥이 기냐 말이 길수록 뭔가 그리고 공자님께서도 논어에서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많을수록 뭔가 물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경향에서 나온 것 수도 있지만 말이 많을수록 뭔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최대한 간명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아까 말한 코인 문제죠. 코인 문제인데 코인 1과 코인 2가 같은 무게라면 그러면 여기 중에 위조 동전은 없겠네. 그럼 코인 3이 유일한 후보죠. 그러면 여기서 코인 1하고 2하고 같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코인 1을 집어든 거예요. 코인 1을 집어들고 코인 3 같아? 그러면 뭐 무게가 다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하면은 위조 동전일 텐데 다 같아? 고감도 균형 저울로 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위조 동전 없네? 라고 프린트해 라고 하거나 근데 만약 같지 않아 엘리프가 그런 거죠. 또 그렇지 않다면 코인 1이 코인 3보다 더 무거워? 근데 코인 1하고 2는 같은 무게죠. 근데 여기는 하나만 위조 동전이 있다고 하니까 코인 1은 위조 동전이 아닐 거예요. 코인 3이 위조 동전이겠구나. 그러면서 가볍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출력해줘.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나머지야. 그 나머지라는 거는, 그 else라는 거는 코인 1이 코인 3보다 무겁다라기보다는 그 반대 상황 얘기하는 거겠죠? 코인 3이 더, 무거워. 아, 그러면 무거워? 그럼 뭐 무게는, 뭐, 이게 라이터고 뭐 헤비어 차이일 뿐이지? 하여튼 간에 얘도 위조 동전이겠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겠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묶음절이고요. 여기가 하나의 묶음절이고, 코인 1하고 2가 같지 않대. 2가 같은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게 같다면,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같지 않대. 혹시 프로그래밍이나 파이썬 그 사고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혹은 그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건데, 같지 않대. 이게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같은 뭉태기인 거예요. 같은 패거리인 거고, 근데 같은 우리도 이게 더 어려운 용어. 같은 가능 세계인 거예요, 여기가. 같은 가능 시나리오예요,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끝난 거예요. 시나리오 끝났고, 여기서가 엘리프, 코인 1이 코인 2보다 더 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둘 중 하나가 위조겠네? 코인 1 가지고 다른 코인 3하고 비교해볼까? 같아? 아, 그럼 코인이랑 코인 3은 같으니까, 코인 2가 위조 동전이겠네. 나머지 그냥 티나는 놈이 하나가 위조 동전이겠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래. 나머지. 그러니까 코인 1과 코인 3이 같지 않고, 같지 않은 상황을 좀 보면은, 그러면 코인 1이, 그러면 코인 1이 코인 3하고 달라? 코인 1은 코인 2하고 다른데? 아, 그럼 코인 1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냥 위조 동전이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끝났고, 이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 나머지 경우의 수, 어떤 거냐? 코인 1이 코인 2보다 크지 않고, 코인, 에, 코인 2가 코인 1보다 큰 경우. 근데 이건 대칭적이죠, 사실은. 음. 대칭적이라는 거는 코인 1이 코인 2보다 큰 경우하고, 코인 2가 코인 1보다 큰 경우. 그냥 그 상황에서, 코인 1이 코인 3하고 비교됐을 때 나오는 경우들은 대칭적으로 경우의 수가 동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의 그 사고적으로. 혹시나 이해하지 못했더라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시면 되겠고, 그냥 그 과정 수행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더 좋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과정 똑같이 다시 한번 수행하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인 1과 코인 2, 코인 3을 양팔 균형저울로, 고감도 균형저울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알고리즘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조건문을 다룬 거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30분 안에는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나눈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4장, 5장에 나온 것들은 문제풀이 여러분 잘 하셨으니까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고, 4장이 좀 우리가 좀 다룰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좀 철학적으로 다룰 만한. 6장은 조금 어려운 것들을 좀 같이 건드리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4장에 대해서, 그리고 5장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논리학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적, 어떤 우리가 주장에 대한, 중간중간에 뭐, 어떤 태클이나 아니면 뭐, 질의응답이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이나, 갑자기 마이크 켜고 끼어들어 오셔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냥. 음. 아무튼, 논리학을 좀 볼 건데요. 좀 자세히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책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었던 그 영어 논리학 원서, 1학년 때 읽었던 원서 아직도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논증이 뭐냐? 이 아규먼트는 명제들의 집합이에요. 명제들이 뭔지는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고, 그 명제들은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 결론, 단 하나의 결론과 하나의 결론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중간 결론 이런 거 말고 진짜 최종 결론 단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결론은.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그 하나의 결론과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논증이에요. 뭐 되게 뭐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죠? 근데 그 명제가 뭔데? 명제가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아니면 거짓인 평서문 문장이 말하는 바예요. 말하는 바예요. 평서 문장까지만 얘기를 하면 명제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하고 명제는 철학적으로 달라요. 형이상학적으로 달라요. 오히려 그 추상적인 사고에 가까워요. 쉽게 명제는 문장이 표현하는 추상적인 사고예요.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생각. 나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고 알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특정 명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특정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우리가 떠올리고 있죠. 그게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문장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왜 참 아니면 거짓인 평서문 문장이 말하는 바냐? 일단, 명제는 평서문 문장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최근에, 제 둘 다 공정하게 둘 다 뭐 이거 가지고 막, 이것만 얘기하면 또 뭐라 할까봐 이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은 검찰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았다. 원래 논리학 교과서나 막 이런 데서 그 당대의 막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막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뭔가 사실 가장 함부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안 입곱게 쳐다보는 그러니까 함부로라는 거는 뭐 어떤 가짜 뉴스라거나 그런 태도 같은 걸 말하기보다는 쉽게 누구나 좀 언론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건 아니고 윤석열은 검찰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았다. TF, Truth or False, 참 거짓을 나눌 수가 있죠. 평서문 문장이어야 그 참값 거짓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재명은 본인의 형수와 장남에 대한 도덕적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Truth or False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 인정한 바 있느냐 없느냐 그거니까. 사형 구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해. 캥거루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참 아니면 거짓이 될 수가 없죠. 명령문은 어떤 참 것이 될 수가 없어. 평서문 문장이어야만 명제일 수 있고 왜냐? 참 거짓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추상적인 사고하고 문장이 다르냐라는 것 좀 보면은 이유가 뭔지 좀 따져보면은 서로 다른 평서문 문장이면서 같은 명제를 뜻할 경우도 있고 하나의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명제를 뜻할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눈은 하얗다고 스노우 이즈 화이트는 서로 다른 문장이죠. 써져 있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 문장인데 같은 생각을 가리키죠. 같은 명제를 뜻하게 되죠. 같은 사고를 가리키게 되죠. 저 바깥에 있고 하얀 눈이 내린다. 눈이 있고 그게 하얘. 그게 영어로 표현하든 독일어로 표현하든 한국어로 표현하든 뭐 중국어로 표현하든 같은 사고를 뜻할 거예요. 같은 무언가를 뜻할 거예요. 그게 명제인 건데 근데 반대로 하나의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명제를 뜻할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발화할 때 나는 배고프다 라고 하면 내가 배고프다라는 뜻이 되겠고 히딩크가 발화해서 나는 배고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경우에는 히딩크가 배고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라서 좀 그래서 명제하고 문장은 다른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당연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명제와 문장을 구분하는 습관은 생각 이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논리학과 분석 철학의 아버지 오히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프레게의 작업들이 현대
인지과학과 컴퓨터과학의 추석이 되기도 했죠. 어떤 면에서는 이 논리학이 이 표층에 있는 문법 구조와 심층에 있는 논리 구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토록 기초적인 수준부터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문장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표현하고 실제로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의미론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는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죠.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되고 말하는 바를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1학년 새내기 학부 때 가르쳐 주신 이충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포스텍 포항공대로 가셨고 최근에 더 유명해지신 이유는 수능 17번 수능 국어 17번 문제가 오류라고 지적을 되게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셨는데 저는 그 오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장을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되고 말하는 바, 명제를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새내기 때도 말씀을 강조하셨고 여기 이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논증 그리고 명제 진리와 타당성 얘기를 하자면은 논증은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연역 논증 중에서 타당한 논증, 부당한 논증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막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이걸 좀 살펴볼게요. 제가 나눠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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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명제 논증 타당성. 여기 좀 보자면은, 여기 있는 것들 제가 다 살펴본 거고, 어, 이 논증 크게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으로 나뉘어요. 책에 나와 있죠, 책에도. 컴퓨터로 철학하기에도. 코어 논리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교양 혹은 어떤 전공 사이에 있는 아주 코어 논리학이라고 유명한 논리학 교과서가 있어요. 논리학 교과서죠.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포함한 논증이죠. 그러니까 전제 안에 결론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러므로 언젠가 죽는다. 라고 하는 논증이 연역 논증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만족시킨 논증은 그러니까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상상 불가능한 논증. 그러니까 연역 논증의 조건을 만족시킨 거 여기.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여해야 하는 그 논증을 만족시킨 거를 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alid argument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역 논증을 우리는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면서도 모든 전제들까지. 그러니까 여긴 타당한 논증에는 전제가 참이고 거짓이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건전한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면서 전제들까지 다 참인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전제들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논증을.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우리는 unsound,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논증? 불건전한 논증이라고 하나? 아무튼 unsound argument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연역 논증을 평가할 때 여기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 가지고 조절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 누군가의 연역 논증 그런 논증을 평가할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건전한 논증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결론이 맞아야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건전한 논증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논증이 타당한 논증인지 아닌지 따지는 작업이 순서에 맞을 거예요. 왜냐? 아무리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전제들이 모두 참이야. 결론도 참이야, 심지어. 근데 그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역 논증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논증이 그렇죠. 전제 1, 지구는 둥글다. 전제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바람은 남자다. 이거 전제들이 다 참이고 결론도 참이죠. 그렇지만 좋은 논증이 아니죠.
왜 좋은 논증이 아니죠? 음. 밸리드 아규먼트가 아니죠. 타당한 논증이 아니죠. 뭐, 그 타당한 논증, 뭐 부당한 논증 이 용어 다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연결성이 없잖아. 라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인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고 안 되어 있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봅시다. 지구는 둥글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바람은 여자다. 전제들이 모두 참이지만 이건 결론이 거짓이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논증을 할 때 전제들과 결론이 적어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연결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고, 연역 논증일 때는 필연적으로 이 추론적 연결이 필연적으로 타당한 논증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고, 연역 논증이라면, 뭐 귀납 논증이면은 어느 정도의 느슨한 연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따질 때 연역 논증에서 타당성이 무너진다면 논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하나만한 헛소리로 전락해 버리겠죠. 여기 있는 거죠. 지구는 둥글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바람은 남자다. 그래서 그러므로 특정 논증의 각 전제들의 참거짓 여부를 경험적으로 따지는 수고스러운 작업을 하기 전에, 이게 뭐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뭐 전제들이 쉬운 거라 상관없지만, 전제들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근데 막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막 따지기 전에 애초에 타당한지, 애초에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잘 따라 나오는지 안 따라 나오는지부터 평가를 하면은 애당초 그 전제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애초에 헛소리라는 거니까. 경험적으로 따진 수고스러운 작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추론적 연결을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 작업이 먼저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연결이 필연적인지, 그리고 전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이후에 따져보는 거.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타당한 연역 논증이야, 귀납 논증이야? 일단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연역 논증이야? 타당한 논증이야, 부당한 논증이야? 그러니까 전제들이 결론을 필연적으로 함축해, 안 함축해? 함축해? 그러면 그 전제들이 다 참이야? 아니면 적어도 하나라도 거짓이 있어? 그럼 사운드 아규먼트야? 그럼 좋은 논증이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논증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일상적으로도, 그리고 누군가가 논증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사실 여기부터 고장 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걸 좀 잘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막당 퀴즈. 이거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9월 모의평가 생활과율 2번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잠깐 풀어보실래요? 논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논증을 어떻게 좀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배웠던 거를 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음, 10년이 넘었죠? 12년이 지난 문제죠. 답을 알았으면 채팅에다가 쳐주셔도 답이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쳐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명제가,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몇 번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들어가야 타당한 논증이 되고, 그에 대한 반론을 가장 적절한 거는 번호만 얘기해도 되겠죠. 쓰고 계신가요? 어, 좀, 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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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어떤 명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페이크가 있어요. 이거 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이거, 이게 문제 잘 보세요.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어요. 이거 오답률 높아요. 이거 진짜, 이게 왜 틀렸는지 알겠죠? 이거, 이게 다 이해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 문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능 나왔을 때 수능 풀 때도 이런 문제 좀 나왔었거든요.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거 수능 안 그래도 수능 볼 때 긴장 많이 되는데 이런 게 막 신유형으로 막 나왔다고 치면은 문제 제대로 안 푼 애들이 와다다 틀리겠죠. 감 잡으셨나요? 왜 틀렸는지? 이 기억의 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기억에 대한 반론을 묻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방심하면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전제가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어, 여긴 결론은 낙태는 옳지 않다. 라는 만약에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여긴 소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나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아는 인간 존재다. 뭐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 수정과 동시에까지는 뭐 안 들어가도 되겠고 수정과 동시에든 뭐 이후든 뭐 임신 몇 기부터든 아무튼 임신 몇 기 태아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다. 그러므로 태아를 죽이는 건 인간 존재를 죽이는 거니까 낙태는 옳지 않다. 막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거는 1번이겠죠. 2번이겠지. 죄송. 2번이겠죠.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 존재를 볼 수 없어라고 이 소전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잘 보셨는지 그냥 혹시나 그, 왠지 낚이시는 분들 몇몇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게 논증에 대한 평가 혹은 논증에 대한 재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일종의 논증의 재구성을 한 거예요. 특히 왜 이런 문제를 좀 가져왔냐면은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얘기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이런 타당한 논증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좀 읽어보시면 잘 알겠고, 만약 P라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이 모더스, 그러니까 그 정권 긍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이거 정권 긍정식. 근데 여기는 후권 부정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한국어 논리학에서는. 근데 이건 옆에 있는 건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예요. 만약 P라면 Q이다. 근데 Q이다. 그러므로 P이다. 이런 논리적 오류죠. 개면 동물이다. 근데 어떤 동물이 있어. 그게 개예요? 하고 볼 수는 없겠죠. 고양이일 수도 있고, 뭐 카멜레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레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 틀릴 것 같은 오류인데, 이거 은근히 많이 저지르는 오류예요. 이것들. 은근히 많이 저질러요, 은근히. 학술적인 상황에서 심지어. 이거 많이 저지르는데, 왜 저지르게 되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대표적인 오류들이 있는데, 따져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넘어가고요. 아까 마지막에 논증의 재구성을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나은님께서 숙제도 아닌데 이렇게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PPT는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제가 논증의 재구성을 왜 마지막 문제로 넣어놨냐면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마치기 위해서요. 뭐냐면 우리가 논증을 평가할 때, 논증을 만들 때, 남의 논증을 비판할 때 어떤 걸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면 논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관용의 원리, 자비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The Principle of Charity 아니면 The Charity Principle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거냐면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관용의 원칙이라고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재미나게 설명한 그리고 잘 설명한 구절이 데니얼 데닛이라는 철학자의 그 집단 펌프라고 하는 책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할 때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 여기 자비라고 나와 있죠. 체리티를 자비라고 번역한 거죠. 상대방의 주장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모순을 단호하게 지적해야 하며 만일 숨겨진 모순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꺼내어서 상대방 눈앞에 내팽개쳐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논증을 하고 있고 그걸 정말 특히나 어떤 정책상 아니면 중요한 논증, 중요한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엔 숨겨진 모순을 찾는 일은 괜히 트집 잡는 거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패러디를 하는 거냐 하고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괜히 그냥 트집 잡는 거하고. 근데 상대방이 어딘가에 숨어있을 혼란을 찾아서 폭로한 일은
짜릿하죠. 누구 공격하고 누구 막 깨부수고 이러는 거. 짜릿하긴 하죠. 뭐, 적골 봐라. 저 막 거만하게 저렇게 말하더니, 뭐, 너 틀릴 줄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짜릿한 느낄 수 있는 그 유혹을 느끼기 쉽죠.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을 야박하게 해석하는 유혹을 느끼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손쉬운 공격 목표가 눈에 띄죠. 하지만 손쉬운 표적은 당면한 진짜 문제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모두의 시간과 인내심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걸 달리 말해서 허수아비 비판의 오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The fallacy of straw man. 허수아비 오류. 그래서 비판적 논평을 잘하려면 이거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주장이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감도 잘할 수 있게 되는 태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어떤 거냐. 비판적 논평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 음.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좀 깨졌네. 상대방의 입장에 왜 이렇게 나왔어? 자, 어, 잠, 야, 이걸로 좀 보죠. 상대방의 왜 이렇게 깨졌지? 이걸로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상대방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고 생생하고 공정하게 다시 표현하여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라고 말하게 한다. 음. 그리고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을 모두 나열한다. 아, 당신과 제가 일치한 지점들은 이런 지점들이군요. 특히 일반적이거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배운 거를 모두 언급해. 난 당신에게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런 통찰들이 있으셨군요. 당신과 나는 의견들이 이런 지점들을 겹치는군요. 공통점이 있군요. 라고 한 다음에야 반박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생긴다. 라고 데니얼 데닛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우 매우 공정하게 표현해. 아,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재구성을 잘해주셨네. 제 의도가 이런 건데, 아,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재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이 규칙을 따를 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한 가지는 상대방이 내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훌륭한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 내 말 충분히 잘 귀를 기울였고 이해를 했구나. 훌륭한 판단력이 있네. 얘기해 볼 만한 사람이겠네. 라는 얘기가 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고, 또 의견 2번, 3번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3번처럼 당신으로부터 난 이걸 좀 배웠어요. 통찰을 좀 내가 얻게 됐어요. 라는 식으로 설득까지 되었어요. 정말 좋은 토론이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데니얼 데닛이 이런 상황을 겪었고, 이런 상황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었던 경험들이 좀 몇 가지 나열하긴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일상에서도 아까 말한 공감 능력 향상하는데 좋은 대화를 만들어내는데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데도 좀 아주 명확하게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아주 점잖은 정치인, 점잖은 학자더라도 이게 매번 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